친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자.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팩트TV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단이 함께 만드는 대선 특별방송 블루웨이브입니다. 저는 이 방송의 진행을 맡은 그 유명한 땅콩 박창진입니다. 얼마 전 댓글을 보니까 이 사람이 땅콩 애왕의 박창진이 맞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맞습니다. 꼭 집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현재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대선을 맞이하여 전국을 파란 물결로 뒤덮어보자 라는 각오로 이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알차게 오늘도 두 가지 코너를 준비해서 여러분께 다가갈 예정입니다. 먼저 첫 코너 팩트체크, 순천이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순천의 제일 유망한 젊은 정치인 이현태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먼저 하시고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코너.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현택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팩트체크는요. 이재명 악마화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순서로 조폭설에 관해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 무서운 조폭이 나오나요? 네, 제가 그 질문 먼저 하나 좀 드리고 시작할게요. 우리 박창진 부대변인께서는 지금 민주당에 아주 중추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재명 대표가 조폭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좀 뭐 이런 얘기를 믿을 사람이 있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오늘 팩트 체크를 한다고 하셔서 이 주제에 대해서 알았지 그 전까지는 관념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민주당 지지층에서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네. 이게 이재명 대표가 조폭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동의하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연상되지 않는 일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고요. 우리가 꼭 다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이 팩트TV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굳이 이 이야기를 다뤄야 돼?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어? 하지만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좀 이야기가 다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비롯한 2030의 남성들 특별히 그리고 중도층 그리고 보수층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조폭일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설화가 사실이 되고 전설이 돼버리는 그런 게 있군요.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지난 대선 직전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는 프레임을 정확하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걸려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좀 자세히 저희와 함께 방송을 보시면서 이걸 상세하게 한번 봐보시고 그리고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아셔서 주변에 중도나 또 보수 있는 이 분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쩌면은 지난 미국에서 힐러리가 경선에 나왔을 때 힐러리와 비밀 회동을 하는 피자 가게가 있고 그 가게 안에 뭐 소아 성애자들이 모인다. 맞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부 젊은이들이 거기까지 직접 찾아가서 공격을 하고 소총을 쏘고 이랬던 스토리랑 좀 비슷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처음으로 준비한 자료는요. 이거는 4월 3일 날 얼마 안 됐죠. 이제 그 데일리안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우파 언론을 알려 있습니다. 데일리안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폭력적일 것 같은 정치인이 누구냐? 굳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되게 악의적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집중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35.5%로 1등이죠. 그리고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이 2, 3, 4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본 프레임 자체,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문수나 홍준표가 2, 3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납득이 되지만 이재명 대표가 1등이다? 이상하죠. 이거를 자세히 좀 뜯어보겠습니다.
폭력적일 것 같은 정치인 1위를 이재명으로 한 사람들을 보면 민주당 지지층은 2.7%밖에 안 돼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을 보면 76.1%, 개혁신당은 54.9%, 진보당은 34.7%, 그리고 지지정당 없다고 표시한 분들도 38.1%나 됐습니다. 네,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이 37.5%, 경기 인천이 41.1%, 또 충격적이게도 광주, 전남, 전북에 계신 분도 27.4%나 이재명 대표가 1등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절대 말도 안 된다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조폭 프레임을 걸어놓은 것이 현재 일상화되어 있고 이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그 얘기가 소구되고 있다. 그렇죠.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를 많이 봐보면 이게 밈처럼 또 돌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프레임이 작동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 주자로서 대통령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시점, 갑자기 대선 5개월 전이죠. 갑자기 나타나게 됐습니다. 네. 이 2021년 10월 18일 날 이 돈다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게요. 네,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네. 갑자기 그 국민의힘의 김용판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게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라고 꺼낸 거예요. 국회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본 사람들은 이게 뭐 이상한 소리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거를 반복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옆에 보면은 권성동 의원이 제기한 또 국정감사에서 나온 거예요. 이재명 지사의 주변에는 늘 조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찍은 사람들이 다 조폭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찍힌 사진 속의 인물들이 그렇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조작된 증거를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실체는 뭔가요? 그래서? 네,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정말 이재명 대표라고 제가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하면 정말 억울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모든 국민의힘과 또 이 김용판 의원의 이 돈다발 사진들이 전 언론에 돌면서 수천 건, 수만 건의 기사가 생산됐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나 심지어 우리 지지자들조차도 의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나? 네.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 관련이 돼 있나? 우리 대표가 조폭과 뭔가 관련이 돼 있나라고 하는 이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대선이 끝난 이후, 정확히 말하면 23년 11월이죠. 한참이 지나서야 법원에서 명예훼손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국제 마피아 조직원 박철민 씨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김용판 의원에게 맞죠? 네, 그 제보를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해줬습니다. 정확하게. 네, 오늘 그 판결문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네. 판결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정확하게 말해 주셨어요. 네. 형사 12부에서 했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요. 재판부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고 뇌물 총액을 20억 원으로 특정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표한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고요. 허위 사실 적시로 그렇습니다. 네, 판결이 난 거네요. 예. 결국 거짓말이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재판부에서 명확하게 해줬는데요. 뭐냐면 피고인은 헌법상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앞두고 돈다발 사진과 같은 자극적인 수단을 이용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뇌물수수 사실은 유권자의 표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이상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만은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정확하게 판결문에 적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나쁜 의도를 가지고 가짜 뉴스를 게재한 것이고 퍼뜨렸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 조폭설의 핵심인 우리 박철민 씨 주장이 허위였고 또 이 허위에 대한 거를 법원에서 종지비를 찍어준 셈이 되는 거죠. 예. 그걸 허위 제보를 가지고 또 국회로 들고 와서 그렇습니다. 유포하고 네.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네. 내용이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 권력하고 뭐 소송을 진행해봤던 사람의 입장에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가짜 뉴스나 프레임을 만들어서 나쁜 놈이라고 했을 때는 나쁜 놈이라는 이미지만 남고 실제로 사실 규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후에 이제 알게 된 사람들은 전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이재명 대표가 억울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을 한번 준비했거든요. 그때 당시의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공익제보한 박철민이가 제가 친표를 전화 원본을 보여줬습니다. 자기 본인하고 친구가 직접 이 이사에게 돈을 전달했다. 어떻게 전달했느냐? 5만 원과 1만짜리 현금 뭉치 5천만 원을 코마트레이드 본사 앞에서 이 지사와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찻집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이 지사 차에 실어줬다.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됩니다.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이런 데다가 국민들 앞에 보여서 틀어주고 이게 이런 정말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음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마지막 우리 이재명 대표가 물론 마스크로 가려져 있는 거지만 어이없어서 나오는 탄식, 네. 헛웃음 이 소리가 좀 이게 귀에 맴도네요. 저도 이게 정말 사실이 아닌 얘기, 뭐 불량 승무원이다, 평소에 행실이 안 좋다라는 프레임을 이제 권력 쪽에서 저를 공격을 했었는데 그때 너무 기가 막히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네. 네. 제가 이재명 대표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끔찍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죽하면 저런 헛웃음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이게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마치 많은 국민들 그리고 보수에서 이용하는 프레임이 적용됐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또 다른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윤희 성남시정감시연대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찍은 저 사진을 제시를 하면서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이 책상 위에 발을 올리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이 이재명 대표 함께 하고 있는 조폭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해요. 네. 근데 이윤이라는 사람은 다음 연도 국민의힘 성남시장 예비 후보가 되는 사람이고요. 또 법원에서는 올해 또 24년에 또 판결을 했습니다. 벌금 300만 원 허위사실 유포로 판결을 했습니다. 아, 이것도 가짜다. 그렇습니다. 라고 이미 판결이 났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이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번 선거에서도 앞으로 계속 이용할 여지가 프레임이다. 있다. 네, 그런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종교를 줘야 되겠네요. 저희가 팩트 체크 확실해서. 그렇습니다. 네. 네. 한번 팩트 체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이재명 시장이 조폭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것은 명확한 거짓입니다. 네, 오늘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두 번째, 이재명은 조직적으로 조폭과 연결되어 있다. 조폭 김철민의 주장이죠. 법원의 판단으로서 명확하게 거짓으로 판결시켜 주셨습니다. 박철민. 예. 세 번째, 이재명 시장과 조폭이 함께 찍은 사진은 조폭이라는 증거다. 이것도 거짓이라는 거 명확히 해주셨고요. 그리고 성남시장실에 발 올리고 찍은 사람은 조폭이다. 방금 이윤희 씨의 주장. 이것도 이 사람은 현직 영어 강사였습니다. 일반인이었습니다. 이분도 벌금 300만 원으로 거짓이다. 명확하게 판결이 됐습니다. 오늘 이현택 부대변인님이 체크해 주신 대로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허위 사실로 판결까지 났고 그렇습니다. 징벌 까지 받았던 사안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이제 오늘 나온 내용이죠. 참 마침 저희가 어떻게 방송할 걸 알고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경원 의원이 또 말도 안 되는 오늘 그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어떤 글을 올렸나요? 보면 네. 그 영화를 영화로만 볼 수 없는 현실, 드럼통 정치에 많은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드럼통 안에 들어가서 저게 찍었어요. 이게 좀 전에 이제 서두에 말씀하셨던 조폭 프레임, 나쁜 놈 예. 프레임의 연장선에 있는 말 같게 들리기도 하네요. 예. 예. 이 나경원 의원의 이 사실 이 사진을 찍은 의도와 그리고 저렇게 메시지 내는 것이 정말 악의적이죠. 근데 이 나경원 의원뿐만 아니라 권성동 의원, 안철수 의원의 그 멘트를 보면은 다 아수라를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조폭 정치를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뉘앙스를 계속 주고 있거든요. 네. 계속해서 악의적인 프레임을 걸고 있는 거죠. 사실이 아니든 말든 상관은 없고 나는 예. 이렇게 계속 던져서 너를 이런 색깔을 입힐 거야 예. 라는 정치 공세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레이코프 저서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예, 책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끼리를 떠올리지 마라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머릿속에는 코끼리라는 프레임이 작동해서 저절로 떠올리게 된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이번 대선에서 특히 이 조폭과 연상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는 길은 단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팩트를 알고 그 팩트 체크를 통해서 이 주변 사람들한테 명확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 사실을 제대로 알고 예. 이런 공격을 해올 때 예. 봐라 내가 알고 있는 확연한 사실은 이것이다 그렇죠. 라고 해서 예. 반박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이번 선거는 당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그 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만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변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중도와 보수가 생각하고 있는 이 조폭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잘 알려주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임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팩트체크 PDB를 보고 있는 우리 지지자들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현택 부대변인이 오늘 팩트체크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네요.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저들의 잘못된 저쪽의 프레임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저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을 마련하셨다. 예.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정말 알차게 오늘 준비를 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더 알차게 준비를 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사실 또 우리가 저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이 파란 물결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 원동력, 힘을 만들어내기 위한 사실 규명 같은 작업들을 계속 해 오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도 더 기대가 되고요. 오늘은 팩트 체크 코너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또 팩트 체크해서 우리 이현택 부대변인 기대해 주시면 더 좋은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뵐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울러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땅콩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창진이 안내 말씀 한 가지 있습니다. 팩트 TV와 저희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단이 함께 하고 있는 이 대선 특별 방송 블루 웨이브 여러분의 정성으로 이렇게 방송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후원의 가입 ARS 안내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야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1877-0411 1877-0411로 여러분께서 후원에 가입해 주시면 더 알차게 이번 대선 기간 내내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우리 후보의 일정 또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낱낱이 쫓아가면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의 가입은 댓글창에 또 같이 링크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한 가닥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다른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네, 방금 영상 하나를 보고 오셨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블루웨이브 팩트TV의 대선 특별 특집 방송 더불어민주당 공보단 부대변인단이 중심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이 방송 두 번째 초대 손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제 직장 상사를 모셔봤는데요.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승래 의원님이십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보단장 겸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요새 기자들 전화 많이 받으시죠? 근데 요즘은 경선에 들어가서 네. 상대적으로 전화가 좀 덜 오는 편이에요. 아,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러니까 파면 결정이 되기 전까지, 그리고 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사퇴하기 전까지는 당에서 공식적인 어쨌든 경선 스케줄이 진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까지는 전화가 뭐 엄청나게 많이 왔죠. 그런데 그때- 요즘은 조금 한가해요. 그래서. 네. 그때 그 전화 중에 한 1%는 제가 받은 전화인데 나는 답변할 수 없으니 우리 수석님에게 전화를 해라 해서 아무래도 그렇긴 하겠죠. 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혼날 줄 알았는데. 아니 그거는 근데 네. 제일 문제가 특히 그 대변인 또 공부하는 분들은 모르면 모른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모르는데 아는 척 하다가 사고 나거든요. 그럼 계속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요. 아니 그거 또 한편은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한데 네. 그러면 그건 제가 좀 알아보고 네. 확인해보고 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좋고, 실제로 그 당에서 또 어떤 조직에서 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내부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자기가 다 모르는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모르는 건 모른다 하고 확인해서 알려줄게 하고 확인해서 알려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미루기보다는 확인하는 게 좋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공보단의 메시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지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 방금 본 영상이 저도 기억에 남는데 어떤 장소에서 언제 노래를 부르신 건지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저게 그 제가 초선 의원 때인데요. 네. 2016년 12월 8일인가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투표를 앞두고 저희 민주당이 그 국회에서 농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뭐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국회 농성 또 광화문 농성했던 것처럼 그때도 국회에서 농성을 했었는데, 농성을 하면서 그 의원들이 72시간 릴레이 발언을 했어요. 1시간씩. 그때는 1시간씩 발언을 했는데, 제가 첫째 날 새벽 4시인가 제가 1시간 제가 이제 주어졌는데, 보통 이제 버스킹이라는 게, 그때까지 버스킹이라는 게 그냥 다 말로만 하는 거고, 1시간 또 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자료 갖고 와서 막 읽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상호 원내대표 시절인데, 우상호 원내대표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 대표님, 꼭 말만 해야 됩니까? 노래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 노래 같은 거 해도 되지. 그래서 제가 이제 기타를 치고 첫 시작을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이제 로텐도홀에서 새벽이니까 자던 분들이 막 제가 노래하니까 다 깨고 막 이게 뭔 일인가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고, 그리고 나서 저 장면이 바로 그 다음 날 본회의가 계획돼 있고 그러니까 탄핵 전야예요. 전야에 로텐도홀에서 의원총회를 하는데 결의를 다지기 위해 저한테 노래를 한 번 더 해달라 그래서 했던 영상이 저거고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질문이자 놀라기도 한 일인데,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는 의원님이 계셨나? 평소에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셨길래 이렇게 버스킹까지 하셨나? 가 질문이기도 하고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두 번의 탄핵 국면을 이게 경험하셨는데 이 경험이 던져주는 뭐 소회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어떤 게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노래는 뭐 사실 뭐 잘한다기보다는 노래를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또 한때는 또 노래로 물론 업을 삼았던 적도 잠깐 있긴 있었어요. 와, 그러셨어요? 그런데 저 때가 제가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는데 저 때가
제가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근무를 할 때 그때 보통 공무원들한테 복지 포인트 같은 게 있잖아요. 아, 네네. 그걸로 악기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그때 기타를 제가 사서 기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쳤으니까. 근데 그때 2006년, 7년 그때 조금 한 1, 2년 치고 그리고는 거의 한 10년 만에 또 기타를 잡은 거예요. 저게. 아. 근데 이제 기타가 없어서 국회에서 기타를 구하려고 했더니 기타가 없더라고요. 그 집에까지 갔다 올 수는 없고 그래서 집이 대전이니까 갔다 올 수는 없고 그래서 한참 찾다가 그때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사무실이 저기 그 남영 그쪽에 있었어요. 숙대 앞에 있었거든요. 그 거기 가가지고 기타를 빌려온 거예요. 근데 기타를 빌려왔는데 기타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기타는 이게 원래 약간 이 줄 같은 튜닝은 하면 되는데 오래 안 쓰고 기타가 좀 싸구려 기타면 이렇게 장력이 너무 세가 손가락이 엄청나게 아파요. 근데 그런 상태의 기타였죠. 그래서 그거를 치면서 저도 한 그때 잡은 거의 얼추 한 10년 만에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잘했다기보다는 당시 정말 절박했죠. 근데 저희들은 그때 의원직 사퇴서를 써놓고 투표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페이스북에 저도 이렇게 그 업로드를 한 기억이 나는데 사직서를 쓰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농성하고 투표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당시에도 결단과 고민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때와 또 지금을 비교해 보면 그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네요 보니까. 그때는 다른 점이 어떤 게 있었냐면 그 권력의 구조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어떤 특정한 권한이 없는 자의 국정농단, 국정 개입 그리고 권력을 이용한 일종의 그 소위 그 금전적인 문제들, 뭐 뇌물이 됐던 아니면 어떤 무슨 K 뭐 미르 재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성함에 있어서 기업들로부터 돈을 소위 작출한 거 이런 혐의들이었거든요. 비리. 그 비리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탄핵은 비리 문제보다는 물론 비리 문제도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기저에 깔려 그거보다는 현직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일종의 말하자면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약간 소프트한 주제였다면 이건 정말 하드코어도 이런 하드코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충돌의 양상도 더 격렬하고 그 소위 그 친위 쿠데타 내란 세력들이 끈질기게 저항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때는 그때 집권당 뭐 자유한국당이었나요? 새누리당이 분열이 됐거든요. 분열이 되면서 실제로는 그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약간 좀 수용하고 그러니까 자포자기하고 약간 이런 모습이었고 집권당 내부도 분열돼 있었고 물론 그때도 아스팔트의 태극기 세력들이 엄청난 집회를 했습니다. 이번에 엄청나게 집회가 많아져 보이지만 그때와 지금 비교해 오히려 그때가 규모가 더 컸다고 얘기하는 보도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탄핵 파면 결정이 났을 때 4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토탈 6명이 사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나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은 그때는 집권당이 분열돼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강도는 좀 약했던 거고 지금은 집권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소위 이제 그 극우 아스팔트 세력들과 결합이 돼서 강고하게 저항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이 저항의 강도가 센 것처럼 느껴져요. 저항력의 차이가 커졌다. 그거는 집권당의 문제인데 근데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때 박근혜 탄핵의 강을 잘 건너자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탄핵의 강을 건너면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들은 좀 수용을 하고 때로는 고치기도 하고 국민들한테 용서도 빌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탄핵의 강을 잘못 건넜기 때문에 자기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느꼈는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강을 그렇게 건너면 안 된다. 잘못된 학습을 한 그래서 거꾸로 윤석열의 늪에 계속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의 강을 잘못 건넜다는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거꾸로 윤석열의 늪에 갈수록 깊이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또 한심한 결론이죠, 그러니까. 네. 교훈을 제대로 얻지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교훈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해야 되는데 결국 모든 정치 세력은 우긴다고 되는 건 아니고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잘하겠다고
계획도 세우고 또 믿어달라고 하고 이런 과정도 있어야죠.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완전 쌩 까는 것으로 일관해서는 당장은 자기들끼리 뭉칠 수는 있겠지만 국민 다수의 인정을 받기는 어렵겠죠. 아까 저 농담처럼 제 직장 상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제 수석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재명 대표께서 재임 대표를 하고 8월 18일 날 전당대회를 했거든요. 8월 18일 날 전당대회 결과 나오고 그 최고위원들끼리 모여서 이제 인선을 제일 먼저 2명을 했어요. 비서실장하고 이제 저를 이제 했는데 그때부터 벌써 지금 이제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8개월 사이에 뭐 별의별 일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무슨 계엄이 터지질 않나, 대통령 탄핵을 하지 않나, 또 헌재 파면 결정, 또 그 사이에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이 3번 있었죠. 2번은 무죄고 1번은 유죄고, 그렇죠? 선거법은 1심 유죄, 2심 무죄, 그 위증교사는 1심 무죄. 정말 롤러코스터를 그렇죠. 타는 네, 그런 시기였네요. 그러니까 막 하여튼 온갖 일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때 제일 제가 돌이켜 보면 제일 그때 정말 그렇게 하기를 잘했다 싶었던 것이 그겁니다. 처음에 12월 3일 날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저는 그때 대전에 있었는데 대전에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출발해서 1시간 50분 만에 국회에 와서 이제 표결에 저는 참여를 했죠. 그리고 나서 지도부들이 그 국회 본회의장의 의장석 뒤쪽에 보면 통로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보면 의장실, 부의장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그 이하경 부의장실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상황에 대한 규정을 잘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 본질이 무엇이다. 이 본질은 내란이다. 신이 쿠데타다. 이 본질을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그 12월 4일 새벽 1시에 한 거 아닙니까? 1시에 하고 그리고 나서 1시간마다 브리핑을 제가 가서 했어요. 브리핑을 하면서 했던 게 이거는 내란입니다. 이거는 친위 쿠데타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 의장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가 국회에 난입을 해서 체포하러 돌아다니는 것이 CCTV로 확인했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다음날 바로 아침에 내란죄로 고발하겠다. 탄핵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속도감 있게 상황을 규정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본질은 이런 겁니다라고 했던 과정들이 되게 기억에 남고요. 그때 저희 지도부들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국회로 신속하게 모였던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이 상황을 규정하고 신속하게 대처했던 것들이 되게 기억에 남고 그게 역사에 상당히 크게 평가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걸 하는 과정 속에서 그 군인과 경찰을 막아줬던 시민들의 힘이 컸고요. 저도 그때 대전역에서 서울역으로 기차를 타고 와서 서울역에서 다시 택시를 타고 KBS 앞 골목으로 왔어요. 거기서 국회 도로를 건너서 넘어오는데 그때 이미 경찰들이 쭉 깔려 있었고 제가 담을 넘을 때도 시민들과 우리 당직자들이 몸싸움을 해서 저한테 공간을 요만큼 만들어줘가지고 제가 그 사이 담을 뛰어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 뭐 어제도 법정에서 무슨 담 넘는 쇼를 했다는 건데 아니 경찰이 봉쇄했으니까 담을 뛰어넘었지 그걸 담을 우리가 괜히 왜 뛰어넘겠습니까? 저도 현장에 있어서 생생히 목격을 제가 했습니다. 체험한 사람인데요, 제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우리 그 수석 대변인님 말씀을 들으니까 당시 긴박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얼마나 이 상황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궁금해하실 측면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상황 전파를 신속하게 했다. 또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도 알려드려야지만 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으니까 그 과정도 있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생각나는 게 아마 저희가 그 계엄을 해제하고 나서 그 다음 아침에 이재명 당대표님이 국민 여러분, 이제부터 국회는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을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어젯밤에는 국민 여러분들이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멘트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정말 국민을 위한 목소리의 역할을 그 당시에 우리 조승래 수석님도 하셨다라는 얘기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영상 한번 보고 또 얘기를 나눠볼까요, 저희? 윤석열은 자숙하며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국민의힘은 내란 추종을 중단하십시오. 파면된 내란 숙의 윤석열이 일주일간의 무단 점거를 끝내고 조금 전 관저를 떠났습니다. 국민과 국회, 헌법에 의해 파면된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나 반성도 없었습니다. 내란 숙의 이 관저 농성이 끝난 오늘부로 대한민국의 내란 세력이 발붙일 곳은 없습니다. 끝끝내 내란의 그림자를 추종하는 세력에게 돌아갈 것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뿐입니다. 수석님께서 지금 국회에서 논평을 하시는 영상을 봤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기자들하고 자주 만날 기회가 있는데, 제가 제일 자랑스러운 면 중에 하나가, 물론 저의 상관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조성래 수석 대변인님만큼 대변 활동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평가를 그래요?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고마운 일이네요. 네, 저희 다른 부대변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뒷담화도 좀 하기도 하는데 기자들이 정말 다른 말이 없는 그런 논평이 있었습니다. 방금 영상에서도 언급하셨지만 윤석열 내란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석방된 이후에 또 지금 사저로 옮긴 이후에도 막후 정치 이런 걸 사저 정치 뒷손이 되려고 하는 이런 거가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개인 비리, 그러니까 권력을 이용한 개인 비리, 물론 권력형 비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권력을 이용해 자기 권력을 더 공고히 하려고 했던 내란 획책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어디까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는 발본색원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윤석열 그 메시지 보세요. 임기가 3년이면 어떻고 5년이면 어떠냐. 내가 다 이기고 왔다. 뭘 이겼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이없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마치 무슨 전환길 같은 사람은 무슨 예수님입니까? 마침 지금이 무슨 고난주일, 이번 주말이면 주일이면 부활절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로 그 윤석열을 예수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이비 종교처럼 됐다. 정말로 사이비 종교가 된 겁니까? 된 겁니다. 전광훈이나 손연보 같은 사람들은 그건 기독교라고 보기 어려워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이단 행위를 하는 이단 것처럼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을 속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기를 치고 있다. 그 전환길 같은 사람이 손연보 세이브 코리안과 그 집회 단골 연사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윤석열을 예수 같다고 얘기합니까? 그건 신성 모독이자 그건 우상 숭배죠. 그 측면에서 지금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기에도 영향력을 미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근데 드는데요. 저는 언론에서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던데, 아니 윤석열이 설칠수록 또 민주당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들을 해요. 근데 그거는 좋고 나쁘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 하나의 공동체가 어떤 결론을 내고 매듭을 지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결론을 못 내게 자꾸 발목을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동체를 균열시키고 분열로 만들고 계속 갈등을 키우고, 그럼 결론을 못 내게 한다는 거는 그건 우리 사회로서는 치명적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따르는 자가 많건 적건 계속 따라가면서, 더군다나 공당인 국민의힘조차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민주공화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문제인 것이지 선거의 유불리는 사실은 지금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나쁜 선례를 남기는 정말 최악의 케이스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아니 심지어는 윤 어게인 그러면서 그 전광훈 씨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5년 뒤에 다시 출마할 거다. 내란죄는 무죄 될 거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이미 돌릴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5년 뒤면 출마할 수 있다.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건데, 근데 나라가 절단 나든 말든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들입니까? 상식을 파괴하고 망상을 일반화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좀 의외의 소식이기도 했는데 한덕수 대행과 관련된
대선 출마론들이 며칠간 뜨겁게 달아오르다가 또 권성동 뭐 국민의힘에서는 또 출마하면 안 된다는 또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우리 이제 블루웨이브의 주 시청자 분들께서는 이게 무슨 소린가? 저놈들이 무슨 획책을 부리고 있는가라는 이제 의구심이 많은데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을 보면 바로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이런 얘기 됐어요. 그 한덕수 총리의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제 언론인들이 질문이 있었고,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럼 국정 공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다소의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국정 공백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덕수 총리의 출마론이 확 불거진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공간을 마련해 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 한 얘기는 과연 그게 어차피 오늘까지 그 국힘 후보 등록을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힘 후보로 정상적으로 등록해서 하는 거는 이미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이지. 뭐 다른 뭐 플랜 B, C 어떤 실책을 부릴지. 그럼요. 그거를 포기했다라는 메시지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해야 될 문제예요. 경계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 죽은 카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은 카드는 아니고 실제로 그 한덕수 총리가 그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했을 때는 민주당과 국회가 자기를 탄핵하면 즉시 사표를 던지고 일종의 이제 희생양이죠. 막 자꾸 예수님 표현을 하는데 뭐 무슨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어린 양이죠. 고난 받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뛰어들려고 했겠지요. 그 계획이 있었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렇게 보여지죠. 네. 자, 우리 수석님 말씀을 들으니까 충분히 한 수, 두 수 위를 우리가 보고 있다. 그러니 너네들 획책할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인데, 자, 한덕수 대행이 제가 뭐 아까 SNS 글을 올리긴 했는데, 그럼 이 사람이 대통령이냐? 대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행과 대통령은 다르잖아요.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행위는 대통령 자리가 비었는데 그 밑에 있는 총리가 갑자기 자리를 찾아가 앉아가지고 내가 대통령이다 하는 이런 게 찬탈이에요. 그렇죠. 이런 걸 찬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찬탈은 내란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대통령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잣대가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탄핵 요건이 몇 석이냐. 이미 헌재가 150석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했고, 두 번째, 그럼 대통령한테 주어지는 가장 큰 법률상 권한이 뭐냐면 불소추 특권이에요.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한덕수가 그러면 소추 안 되는 거냐? 없죠, 본인에게. 소추 되죠. 네. 그런데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뻔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행세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게 찬탈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또 트럼프랑 통화도 하고 트럼프가 당신 대선 나가냐고 물어도 봐주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야, 이 좀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좀 저 정도 인물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국정 공백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탄핵했을 때는 국정 공백 때문에 큰일 난다고 그러더니 나라 망할 것 같이 하더니 한덕수에 대한 국정 공백은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이제 한덕수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카드가 어떤 시기든 저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실착할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고 또 말씀 나눠볼까요? 세계가 주목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한국민은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없는 길을 만들어 왔던 저 이재명이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을 열겠습니다.
K 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네.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날 영상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11일 날 선포식을 국회 소통관에서 했습니다. 주되게 기억나는 한 단어는 K 이니셔티브였습니다. 저도 이 이니셔티브라는 단어가 솔직히 익숙하지는 않았는데 이 단어를 왜 내세웠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네.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민주당에게 주어진 과제는 지금 윤석열과 국민의힘 3년간 대한민국은 진짜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습니다. 망가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내란까지 더 씌우니까 훨씬 더 심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전망치들이 뭐 1%대 성장뿐만 지금 0. 몇 프로? 심지어는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도 생겨납니다. 그런 정도 심각한 거고 비단 뭐 거시 지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 주머니, 그렇죠. 주머니 사정도 어렵죠. 네. 그리고 자영업자 뭐 문 닫는 분들이 그렇게 많고 얼마나 심각합니까? 네. 이게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무너져 있는 것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거냐,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가 가장 큰 과제인데. 근데 이제 단순하게 회복만 해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 어떤 그 하나의 생태계가 성장을, 그러니까 멈춘다는 것은 성장을 안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멈춘다는 건 퇴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회복과 성장을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데 회복과 성장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동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내세우는 게 그래서 이 방법론으로는 실용주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일종의 가치나 방향의 측면에서는 K 이니셔티브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니셔티브라는 측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대한민국은 그 식민지로부터 해방돼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그렇죠? 민주주의 제도나 이런 것도 가장 후진적인 나라에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두 측면에서 다 선진국 반열로 올라온 나라다라는 게 평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일한 나라로.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근데 지금 윤석열 3년 동안 이 민주주의도 무너지고 시장 경제도 망가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요 두 가지를 회복시키는 게 필요한 일인데 그러면 최근에 보여줬던 우리 국민들의 이 저희 대통령을 평화적으로 파면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 과정들 이게 아주 민주적 과정들 아닙니까? 전 세계 국민들이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서 깊이 감명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이니셔티브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니셔티브의 동력이 우리나라가 무슨 하드 파워가 엄청나게 강한 나라는 아니죠. 뭐 군사력이라든지 뭐 소위 인구수라든지 뭐 영토라든지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K컬처라는 K팝, K컬처가 전 세계민들한테 상당히 호소력과 설득력을 발휘했잖아요. 그 밑바탕에 최근에 보여준 K민주주의라는 것이 결합이 되면 이게 바로 이니셔티브다. 그래서 이런 게 장착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그동안 모범적인 선진국가가 민주주의나 시장경제에서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추격 국가에서 추격을 달성한 국가. 그러나 지금은 추격 국가를 뛰어넘어서 선도 국가가 되는 거죠. 그 선도 국가로의 전환이 바로 K 이니셔티브다. 이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게 바로 K 컬처, K-팝, K-민주주의, K-제도 이렇게 저는 이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요거에 대한 그 국민적 공감대나 어떤 에너지가 좀 결집이 된다면 지금 있는 어려움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런가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 또 배경 이 모든 것을 아울러 볼 때 험난하고 이게 가능하겠어라고 하는 비관론이 더 존재하기가 쉬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만의 특성을 가지고 그걸 독창적으로 개발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었고 그게 힘이 됐고 그게 우리 세계, 전 세계에 미쳐주는 유일무이한 여러 사례들로 증명이 되고 있다. 거기에서 지금 잠시 우리가 쇠퇴의 길을 혹은 멈춤의 길에 서 있었지만 그걸 전환시키겠다.
라는 말씀인 것 같고 그런 포부를 담은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아울러서 이제 당내로 좀 들어와서 당내에 대한 또 언론과 상대 여러 당들의 이게 공격도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선 룰이라든지 대선 방식이라든지 그래서 여기 지금 국민 참여 경선을 저희가 이제 결정을 했고 권리당은 50%, 그다음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이제로 정했는데 요걸 우리 국민들에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근데 거기서 벌써 약간 오해가 있어요. 제가 잘못 얘기했죠. 이건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그럼 네.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네. 이게 가장 큰 착각인데 이건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여론조사는 예를 들면 샘플을 1000개를 만든다, 10,000개를 만든다, 꽃에서는 1.5K, 105K인가 1.5K인가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해진 표본 숫자를 정해서 1000샘플이다, 10,000샘플이다 그거를 성별, 가장 크게 성별, 연령별, 지역별, 또 세분화되면 직업별 이렇게 다 세분화합니다. 네네. 세분화해서 그 샘플을 그러면 예를 들면 남녀니까 50대 50 그렇겠죠. 지역별로 하면 충청도 인구가 10점 몇 %. 그게 다 지역 할당을 해서 할당된 걸 다 채워서 그 1000개, 10,000개를 만들어내는 게 여론조사이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식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통신사로부터 100만 개의 안심번호를 받습니다. SKT 50만 개, KT 30만 개, LG 20만 개. 100만 개를 받아서 물론 100만 개를 받을 때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할당은 돼요. 할당된 상태에서 안심번호 100만 개를 받습니다. 그분들한테 5번씩 콜을 하는 거예요. 콜을 해서 뭐를 거르는 거냐면 어느 당을 지지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거르는 장치는 당연히 하죠. 역선택 받는. 그렇죠. 그거를 제외하고 남는 사람들. 지금 보통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충 ARS나 전화면접 조사나 40%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당층당 포함 한 50% 정도 돼요. 그럼 논리적으로는 100만 개 중에서 한 50만 명은 투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100만 명이라는 선거인단이 만들어진 거고 이 선거인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 지지율에 대한 거르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남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30만 명이 40만 명 있으면 그분들이 논리적으로는 다 투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방식은 아니에요. 국민 참여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그 용어를 좀 혼선해 쓰시던데 그건 분명히 아니다라는 좀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걱정하는 그런 특정 누구한테 유리하도록 설계했다 그것은 사실과 좀 다른 얘기예요. 네. 그래서 네. 지금 그 국민들께서는 아마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그 경선 후보 등록이 오늘 있고요. 당장 내일부터 권리당은 투표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19일 날 충청권 경선을 청주에서 하고 그 다음 날 20일 날은 영남권 경선을 울산에서 하고 그다음에 호남권을 광주에서 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이렇게 하는데 권리당원들은 당연히 그 사이에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하시면 되고 그 국민 참여 경선인단은 내가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무작위 콜이 다음 주에 아마 콜이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 한 이틀 정도 이제 전화가 갈 텐데 전화가 혹시 놓치더라도 다음번에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 꼭 좀 투표에 좀 참여를 해주셔서 역시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 민주당 경선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해하기 쉽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하나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 팩트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알고 저쪽의 공격에 반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오늘 좀 황당한 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나경원 의원이 드럼통에 들어가서 뭐 사진을 하나 찍어서 올리면서 드럼통 정치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계속해서 이제 뭐 간첩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뭐 흑색전이기도 하고 가짜 뉴스를 프레임화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런 거에 대한 뭐 소외나 대응 방법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자해적 캠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고요. 그리고 오늘 드럼통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드럼통 본인이 뭐 드럼통 들어가서 뭐 인증샷 찍은 것도 좀 코미디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그 기자단한테 뿌렸다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행복주택인가 국민행복주택이라는 그게 있고 거기에 그 드럼통 안에 국민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아마도 이재명 대표인 것처럼 보이는 안경 쓴 분이 서 있는 뭐 이런 사파를 제가 보여드릴까요? 네. 그거 나중에 한번 자료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찾아서 저희도 그게 있어요.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네. 결국은 뭐냐면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비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행복주택에 들어가 있는 분들을 드럼통에 사는 분들로 묘사를 해놨으니까. 국민을 오히려 갈라치기 하는 또 차별하는 그런. 아니 갈라치기는 뭐 갈라치기는 좋아요. 갈라치기는 뭐 자기 편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니 국민 전체를 그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을 드럼통에 사는 분을 그렇게 비하하고 폄하할 수가 있겠어요. 모욕과 수치를 주는 방식을 선택했네요. 아니 그럼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거 이 사진인데요. 이거 보이나 아, 또 AI를 이용해서 또 이런 일을 했군요. 아. 여기 지금 국민행복주택 해놓고 여기 지금 어르신하고 아이들이 지금 드럼통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계급적 의식을 또 드러내게 이게 국민들을 얼마나 비하하는 행위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제 대변인 단에서도 박경미 대변인이 오히려 너네들이 이런 준동을 하는 게 윤석열이 국민들을 영연벽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하는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이런 논평을 내셨더라고요. 아마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이 장면에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너희가 한 짓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그 평가를 할 때 그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국민들을 왜 이렇게 너무 우습게 알거든요. 국민들 정말 우습게 알면 안 돼요. 그렇죠. 국민들은 또 집단지성이라는 것이 갖는 그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이 민주주의 의식이라는 게 다른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보수든 진보든 중도든 어떤 이런 이념적 정체성을 떠나서 누가 봐도 좀 순리껏 상식 있는 그런 말도 하고 행동을 해야 그나마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의 얘기를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거를 하면 누가 그 말을 귀를 기울이겠어요. 맞습니다. 정말 상식에도 어긋나고 국민을 지금 이 시대에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닌가. 그것도 맞지도 않는 논리를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 법조인 출신들이 왜 저렇게 갑자기 그냥 이렇게 표현 쓰면 좀 그러기는 하지만 하여튼 저도 판사를 좀 해볼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그 이전에 저희가 가졌던 그런 어떤 뭐 학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직업에 대한 그 어떤 가치성, 존중 이게 이번 윤석열 파면 사태를 통해서 다 파괴되는 국면이 또 아닌가. 또 긍정적으로 또 생각해 보자면 동등하게 생각하고 사람의 이면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국민들에게 키워줬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알차게 여러 이제 현재 국면에서 우리 수석 대변인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어려운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이 방송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끝으로 조승래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역구.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 국민에게 알려진 조승래라는 정치인인데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 처음에 제가 이제 삼선 의원인데 2016년도 4월 13일인가 그때 이제 20대 선거죠.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이제 제가 국회의원이 됐는데 제가 출마를 할 때 출마의 변이 이랬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말 잘하고 약속 많이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냥 잘 듣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잘 듣겠다. 그게 제 공약이었어요.
그 제가 원래 또 이렇게 말수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회의 때 뭐 70% 얘기하시던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게 말을 너무 많이 하죠. 네. 사실 저는 원래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경청에 적합한 네, 사람이다. 그렇죠. 주로 듣는 편이고 물론 의견을 물어봐서 뭐 얘기를 안 하면 그냥 제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뭐 위치에 따라서 또 제가 주도해서 할 회의 같은 때는 제가 말을 많이 하긴 하겠지만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시민들을 만날 때도 제가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해요. 주로 얘기를 듣고 공감해주고 그러거든요. 서로 다르네요. 요즘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아니, 피곤해요 제가. 사뭇 누구 얘기랑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그냥 본인이 99%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경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서비스업을 했기 때문에 나름 좀 거기에 관련된 견해를 갖고 있는데 제가 뭐 아부성 발언이 아니라 조성래 스승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볼 때 말 속에 있는 그 존중이 있어서 정말 아 이분의 말이 내 귀에 꽂히는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그래서 말투가 약간 말투가 투박해서 아닙니다. 오해들 많이 해요 근데. 아닙니다. 정말 경청이라는 말 정말 새겨 듣겠습니다. 저도. 아울러 이제 지역구가 저도 대전이랑 좀 인연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유공자시라 현충원에 계셔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도 재작년에 돌아가셔서 같이 계셔서 대전은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상 갈 때도 있는데 대전 유성갑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죠. 제가 우리 지역을 소개를 하면 네. 그렇죠. 국립대전 현충원이 있고요. 그리고 유성 온천이 있고 또 5일장 유성 시장이 있고요. 국립대가 3개 있어요. 국립대가 3개 있는 동네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립대 이제 충남대하고 한밭대가 있고 그리고 카이스트가 있어요. 국립대가 3개인 곳이죠. 그래서 그 아주 젊은 대학생, 그러니까 그 충남대, 카이스트, 한밭대 그러니까 학부 대학원생들 다 합치면 충남대가 2만 명이 넘고 카이스트가 1만 명이 넘고 한밭대도 1만 명쯤 되거든요. 4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젊은 친구들로부터 유성 온천이나 유성 시장이 아무래도 구도심이니까 어르신들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그 동네 온천 1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1인 가구 비율이 70%가 넘어요.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과 아주 고령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는 30대 중후반, 50대까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또 신도시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복합되어 있는 동네이고 그리고 이제 그 팔도 분들이 다 섞여 있고 그래서 참 저는 저희 동네가 참 마음에 들어요. 저의 기질과도 잘 맞고. 정말 지금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그런 모습을 갖춘 그런 이제 유성 갑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이제 시간이 다가왔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이 위기의 순간, 절체절명의 한국의 위기라고 보시는 분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잠시 후퇴했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동력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텐데요.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12월 3일 날 친위 쿠데타가 성공했고 그래서 국회가 기능을 잃어버리고 야당의 지도자들은 다 체포되고 사법부가 무력화되고 언론 기능이 정지되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다면 대한민국은 정말로 깊은 나락에 빠졌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 12월 3일 날 국민과 국회가 이 친위 쿠데타를 막았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이제 넉 달 만에 대통령 파면회의까지 이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최악은 벗어난 겁니다. 최악은 벗어난 거기 때문에 이 조건 속에서 조금 더 최선으로 가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충분히 우리가 그걸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그 지난 짧게는 넉 달간, 길게는 3년간의 이 과정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시고 그 평가를 토대로 해서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할지, 그럼 누가 일을 하는 게 보다 나을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판단의 결과 저희 대한민국은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더 철저하게 겸허하게 또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받았던 신뢰 또 기대 저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빛의 혁명이 일군 이 우리가 다시 만날 세상을 준비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어쩌면 또 이 위태한 시기에 중심에 서서 잘 민주당을 끌어가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정상인 대한민국을 돌려줄 각오가 돼 있다라는 말씀을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팩트TV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이, 부대변인단이 함께하고 있는 이 블루웨이브는 대선 특집 방송입니다. 전국을 파란 물결로 물들이자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공지 드린 것처럼 저희 방송에 회원 가입해 주시면 더 큰 힘을 받고 저희도 계속해서 이 방송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우리 대선 더불어민주당이 경선에 가까이 가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